예, 섹스머신. 예, 밥 호프는 1977년 헬로윈 날 밤에 간염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럴만도 하다고 납득은 되었다. 그러더니 그의 성기 주위에는 사마귀가 나 있었고 외독을 비롯한 각종 성병 증세가 나타나 있었다. 자신이 게이라는 것을 감추고 사는 아이오와 출신의 젊은이 밥은 섹스를 단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자기 표현으로 보았다. 너무 난잡하게 살았어요. 밥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미국에 있는 목욕탕이라는 목욕탕은 모두 찾아다녔을걸요? 미니애폴리스의 라이브러리, 시카고의 맨스 컨트리, 캔자스 시티의 볼파크, 덴버의 아리나, 세인트루이스, 샌디에이고의 목욕탕 등등이었다. 1970년대는 게이 커뮤니티로서는 커밍아웃을 위한 파티의 시간, 수많은 게이를 위한 자각의 시대였다. 저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들은 자신을 숨기고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기에 자신을 놓아버리고 멋대로 살았다. 호프 73년에 정부의 선임 소송관리던 밥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예, 항공기 승무원이던 아내 역시 출장이 잦아 집에서도 재미 볼 기회가 많았다. 1978년의 어느 날 밥은 버지니아 주의 크리스텔 시티에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워싱턴의 정치인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그는 론 레지오라는 남자를 만났다. 론은 박사학위만도 세계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해군 기지에도 F-4 팬텀 전투기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란드 바바리안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한 동명 영화의 주인공처럼 생긴 사람이었죠. 밥은 회상했다. 긴 머리에 근육이 어마어마했다. 둘은 친구가 되었고 밥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그들은 바보 집에 가서 섹스를 했다. 그러나 론이 그냥 하룻밤 상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음에 일어난 것은 인간의 면역기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했던 시련이었다. 그것은 또한 앞서 50년 동안 과학이 이루어낸 수많은 발견에서 어떻게 치료법을 찾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에이즈를 막으려는 고통스러운 탐색은 결국 밥 호프의 예민한 면역기에서 답을 찾았다. 그리드 1980년 8월 종합병원의 의대생 마크 브룬런드는 구청 중환자실로 배치되었다. 4학년생이 참가하는 정기회진이었다. 몇 년 뒤에 브룬런드는 제이슨의 암 담당의가 된다. 당시 의대생이었던 의사로서 앞으로 그를 이끌 철학을 확립하고 있었다. 그의 세계관은 그 당시 다른 의사나 연구원들과 마찬가지로 한 기이하고 낯선 질병과 그 질병이 일으킨 참담한 폐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고 있었다. 그날 9층으로 올라간 푸른 런드는 알 수 없는 병 때문에 입원한 한 환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환자는 이제 침대에 누운 채로 산소호흡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말을 하지 못했다. 푸른 런드는 그 남자가 슬프고 공포에 질린 눈을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 한 명의 의대생이 막 그에게 말했다. 참 괜찮은 친구인데 무슨 일인지 도대체 모르겠네. 아마도 죽게 될 거야. 피해름 같아 보이기는 해. 그런데 저 친구 게이더라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의학 수련의 일부다. 학생은 실험실을 선택하고 말기 환자를 돌본다. 이 경우에 실험실은 소용이 없었다. 모두들 당황했지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브런번드 의사는 회상했다. 그때 그것은 기생충 때문에 나오는 증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 이 사람의 특이점이 뭘까? 무엇도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독가스에 노출됐는지, 아니면 동네 사람에게 해코지라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부른번들은 그 남자를 보았을 때 느꼈던 완전한 무력함이 떠올랐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1981년 6월 5일 질병관리본부는 로스앤젤레스의 5 환자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그들은 폐포자충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명이 사망했다. 그들은 모두 활동적인 동성애자였다. UCLA의 어느 실험실에서 이 사례를 보고했다. 그 실험실은 임상 연구를 면역학과 결합하려고 만든 새로운 곳이었다. UCLA의 연구원들은 환자들의 T림프의 수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T세포이다. 6월 3일에 발표된 질병관리본부의 2번째 보고서는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26가지 사례를 보고했다. 다음은 의사를 당황하게 하는 유형의 환자가 등장하는 한 장면이다. 1981년의 같은 달 2월에 뉴욕 메모리얼 슬론 게터링 암센터의 한 병상에서 초보의사 마이크 맥큐는 마약에 취해 있는 24살 남성의 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증상이 말이 되지 않았다. 폐가 굳어 있었어요. 맥큐이 돌이켜서 생각하며 말했다. 그는 코넬 대학 병원에서 우린 찾지 못해서 이송된 환자였다. 그는 맥큐이 슈퍼 산소호흡기라고 부르는 작동하지 않는 폐에 공기를 넣어주는 산소호흡기 덕분에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다. 환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정맥주사를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이력이 있었다. 의학에서 감별진단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후보 가운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은 무엇일까라는 의미이다. 아니면 뭐겠어요? 감염? 하지만 어떤 감염일까요? 맥현이 말했다. 목구멍에 튜브를 삽입하고 그것을 꺼내서 현미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뭘 봤을까요? 암도 아니었어요. 박테리아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폐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었어요. 현미경을 통해 봤을 때 이것은 둥근 덩어리처럼 보였다. 맥균이 맡은 환자의 폐는 이것으로 가득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 기생충이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바로 지금에도 우리 몸속에서 자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면역계가 진정시키고 있는 거죠. 맥균이 말했다. 맥균은 너무 놀라서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실험실로 들어가서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게 뭐지? 그 환자는 몇 주 동안에 버티다가 사망했다. 그들은 모두 죽어가고 있었다. 밥 호프만 빼고 1982년 중반 밥의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마이클 워드였다. 그는 밥의 친한 친구이자 포트링컨 공동묘지의 장의사였다. 또한 론 레지오의 애인이었다. 론 역시 밥과 섹스를 한 적이 있었다. 마이클이 전화를 한 이유는 나쁜 소식을 전하고 부탁을 하나 하기 위해서였다. 나쁜 소식은 론이 미국 국립보건원 10동에 흔치 않은 병으로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탁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밥의 혈액에 함께 론이 성관계를 하는 다른 4사람의 혈액을 채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게이 공동체에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성병을 그들은 그리드라고 불렀다. 밥 호프는 그 사실을 워싱턴 DC의 게이 공동체에 관련 소식을 게이 입장에서 전해주는 블레이드에서 읽었다. 5사람이 미국 국립원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포시스가 조직한 소수의 엘리트 연구 집단을 이끄는 한 팀과 만났다. 팀원 중에는 다재다능한 의사 겸 과학적인 클리프 레인 의사와 레인 마스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포시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웠다. 그는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 보자마자 이랬어요. 진짜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면접기를 봤을 때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어서요. 재난이었습니다. 포시는 그렇게 회고한다. 보통이라면 당연히 날려보낼 수 있는 바이러스나 기생충 등 기본적인 감염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간의 방어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젠장, 연구해야 할 질병이 있다면 이것이었습니다. 감염인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몰랐어요. 포시가 말했다. 그게 면역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했어요.
바이러스가 면역기를 공격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처음 봤고 대체 뭘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은 모두 작파해 버렸어요. 포시가 싸워야 할 용을 찾았다. 혹은 돈키호테의 풍차였을까? 싸울 수나 있을 것일까? 아니면 사실상 환상이라고 할 만큼 찾기가 어려운 무엇인것일까? 밥 호프와 4명의 남자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요청으로 그들의 친구 론 레지오를 보러 왔을 때 그들은 먼저 10동에 있는 강당에서 체혈 요청을 받았다. 밥 호프의 혈액 검사는 재앙에 가까웠다. 정맥을 찾던 의사가 동맥을 건드린 것이었다. 피가 의사의 먼저체에 튀었어요. 그는 죽을 것처럼 겁을 먹더군요. 밥은 회상했다. 체혈을 하는 이유는 딱히 없었다. 포시와 팀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찾는지도 몰랐다. 막연히 혈액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말해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혈액을 저장해 놓으면 최소한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라고 포시는 돌이켜 말한다. 체혈이 끝나고 그들은 중환자 병동에 있는 론을 만나러 갔다. 한때 장발을 휘날리던 그의 산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온몸은 자주빛 병변으로 뒤덮여 있었고 튜브가 튀어나와 있었다. 수수께끼 같은 병 이외에도 포시스가 보기에 론은 아주 흥미로웠다. 론의 쌍둥이 형제 때문이었다. 쌍둥이 형제가 론의 면접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론의 애인들은 론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울지 않으려고 했다. 바비 했던 말 때문이었다. 론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병실을 나선 그들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발길을 옮겼다. 그날 우리는 글렌의 집으로 가서 난결을 했어요. 라고 바보는 말했다. 잘못 읽은 게 아니다. 알 수 없는 끔찍한 것에 의해서 죽어가는 친구를 보기 위해 처음 만난 그들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집에 가서 집단 성관계를 벌인 것이다. 밥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내게 말해 주었다.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우리는 안전하게 섹스했어요. 하지만 그 대답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리고 너로서는 마치 면역기가 그러듯이 자아와 타인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화를 나눈 유익한 시간이었다. 밥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그들의 성관계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특징이자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그들이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징후였다. 게다가 이들 중에 다수가 워싱턴의 핵심 엘리트였다. 그날 난교에 참여한 사람 중 하나는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책임자로 일한 적도 있었다. 그날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핵심층의 다수가 공화당 상층부에 속해 있었다고 밥은 내게 말했다. 밥 역시 여러 해 동안 공화당원이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낌을 주는 것과 마치 소속감을 느끼듯이 서로와 섹스에 의존했다. 그날 밥의 하루는 그처럼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지나갔다. 그렇게 많은 남자를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1982년 9월 24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에이즈 면역결핍증으로 불리는 질병에 걸린 사례가 593건 접수되었다고 보고했다. 덴버의 부르는 번드와 뉴욕의 맥균이 받던 질환에도 이름이 붙었다. 보고된 환자 중에서 41%가 사망했다. 그중에 다수는 폐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었다. 가포지6종이라는 환자도 있었고 궁극적으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다고 입증된 기타 기회성 질병을 앓는 환자도 있었다. 이들은 억제된 면역기를 이용하는 바이러스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러한 감염이 억제되어서 생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언급한 내용 중에서 인성적인 부분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를 질병으로 규정한다. 에이즈에 걸렸다면 세포 매개 면역의 결함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다시 읽어보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는 사람에게 발생한다. 보고된 사례는 1000건 이하였다. 그러나 의학계는 주목했다. 이들 환자의 면역계가 정신이 없어 평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바이러스나 기타 병리를 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병리 하나가 아니라 다수에게 나타났다. 바꿔 말해서 몇몇 보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아한 방어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일부 위대한 사상가들이 이것을 정말의 시나리오로 여겼다는 말은 적절한 표현이다. 공포가 극에 달했죠. 공포가 옮겨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면역학자가 내게 한 말이다. 후천성 면역. 패스트균은 아니고 여기서 잠시 몇몇 다른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세계적으로 5천만 명, 그리고 미국에서는 거의 7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독감이 치명적이던 이유를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 유력한 이론은 인간의 몸에 있는 독감 바이러스가 조류의 유전적인 변종과 결합한 결과 그토록 치명적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독감과 싸울 항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 모두 강력한 항체를 가지고 태어나는데도 말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독감 전문가들은 전염병은 인간에게 면역력이 없는 인플루엔자의 하위 유행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적어도 일부의 인간에게는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혹은 그와 유사한 바이러스에 대한 일부 잔여 면역이 존재한다는 단서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적지는 않았다. 일부는 면역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무한기계에 면역계의 어딘가에 적절한 항체가 있었다. 다양성의 소중함의 경배를 또 다른 전염병계의 거인은 흑사병으로 한때 14세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스미소니언 매거진은 전염병의 공격 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피부를 통해서 림프샘을 공격하거나 가래토 페스트, 혈액, 폐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전염병의 치명적인 속성은 박테리아에서 일어난 몇 가지 돌연변이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서 면역계가 박테리아를 발견하지 못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 우리의 면역계는 폐에 관해서는 사실상 무기력했다. 그리고 1997년 전염병 전문가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조류독감에 관한 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조류에서 발견된 끔찍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3살짜리 아기가 홍콩에서 사망한 다음 추가로 17명이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이 생각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인플루엔자 전문가 게이지 후쿠다가 법의학적인 조사를 위해서 홍콩에 착륙했을 당시의 일반적인 믿음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지만은 사실로 밝혀졌고 추가적인 오염을 막기 위해서 지역 시장에서 파는 살아있는 조류는 모두 도살이 되었다. 그 독감에는 다른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일치하는 주요 측면이 있었다. 사망자는 독감 자체를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면역계가 독감에 보인 반응 때문에 사망한 것이었다. 면역계가 온 힘을 다해서 강력한 적으로 인지된 것을 저지하자 심한 염증이 뒤따랐다. 그것은 사이토카인 폭풍이었다. 사람들은 반응을 감당할 수 없어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후쿠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1980년대 초의 독감은 그 이전에도 볼 수 있던 것이었다. 그리드든 에이즈든 뭐라고 부르든 이것은 전혀 본 적이 없는 무언가였다. 컵에 물이 반이나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전염병이 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과학은 이미 면역계를 통제하기 시작했으니까 말이다.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한 육중한 기계가 암 치료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이게 모두 에이즈 때문이었다. 에이즈는 면역학의 911이었다. 한 생물학자의 말이다. 우리는 갑자기 공포에 휩싸였고 모두들 돈으로 면역학 문제를 해결하려 했거든요.